자,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마케팅 동서울대학교 빅데이터 마케팅 강의를 맡고 있는 신성진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그 전국은 끝나지 않는군요. 3주차 정도 강의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4주차 때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강의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3주차, 4주차가 될 때까지도 온라인 강의로만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야 된다는 이 답답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혼자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가 아닌 혼자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떠드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실제 현업에 있었던 일들, 사례들, 그 다음에 PC를 통해서 실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이어서 강의를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고 재미있는지도 모르겠고 3주차 강의는 무려 2시간 20분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3주차 때부터 여러분들의 출석률이나 영상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약간의 실망감과 저 스스로의 반성을 좀 하고 4주차 때는 정확하게 제 학점 수준에 맞는 50분 분량의 영상을 찍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시장 환경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케팅에서 마케팅 전략 플로우라고 교과서 내지는 경영학 원론, 마케팅 개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항상 널리 알려져 있던 거시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 3C 분석, STP, 4P 이러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 플로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환경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사실 현업에서 환경 분석 잘 안 합니다. 왜냐? 그 환경 분석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배경들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산업 카테고리에서는 그들 간의 보고서나 레포트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는 그 산업 환경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던 3C 분석할 때 컴퍼니, 내 회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컴페티터, 경쟁사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컴퍼니, 고객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서 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산업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할 거냐. 이런 정도의 산업 환경에, 내가 속한 산업 환경에 국한되어 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환경 분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못해서 우리 제 딸아이 아들도 있는데 지금 학교에 안 보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렇게 계약이 연기됨에 따라서 즉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일종의 재앙이 발생함에 따라서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파급력들이 내가 속한 산업 카테고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이런 우리가 지금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시 환경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또 하나 든다면요. 역시 구글을 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타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요. 자, 타다를 한번 볼게요. 2020년 3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어찌됐든 졌다. 타다 이재용 퇴진. 왜 그랬을까요? 이 타다라는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 플랫폼인 거죠. 교통 O2O 플랫폼. 쾌적하지 않는 택시. 담배 냄새 나고 물론 뭐 여기 모든 택시 기사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맨날 타면은 정치 얘기를 시작해서 정치 얘기로 끝나고, 막 난폭 운전도 하고, 승차 거부도 하고 하는 서비스가 좋지 않은 택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퀄리티로,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미션으로 이런 타다 서비스가 오픈이 됐는데,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었던 이재용, 이 타다 서비스, 소카에서 시작했던 타다 서비스가 어떻게 됐죠? 여기 나왔네요. 6월 6일 2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무슨 말이에요? 택시 기사분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하면서 야, 니네들은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차량이 아닌데 왜 니네들이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고 다니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국민 총원을 하면서 재판에 갔죠. 재판에 갔는데 물론 국회도 나머지 정치인들도 이런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개정 안 할 수가 없는 건 수없이 많은 택시 기사들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그들의 표를 주고 있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버렸던 거죠. 자, 뭐 대한민국에서는 타다뿐만 아니라 타다가 사실 어떻게 돼서 나온 걸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의 첫 번째 주인공 우버죠. 모두가 택시기사가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고급 승용차도 택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를 미국에서부터 런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가 우버 서비스 들어온다 그랬을 때 또 택시 여객운수법에 따라서 택시 기사들이 집단만 바라면서 이런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죠. 그래서 약간 조금 수정된 방식으로 이런 타다 서비스 아무나 아무 차나 등록해서 택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해당되는 차, 이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차를 통해서 사람들을 태워나르는 일반인들이 태워나르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것조차도 여객운수법에 저촉을 받아서 사업을 중지했죠. 이렇게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애석하게 없어지고 비즈니스가 약하게 된 이런 상황들. 이제는 스타트업 시대가 되면서 사실 이런 시장 환경 분석은 자기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거시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되는 이런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게 많은데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 환경으로 들어오면은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특히 법적인 측면들.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비즈니스를 할 때도 불구하고 이런 뭐 내가 몸에 좋다, 어디에 기능에 좋다, 이거는 뭐 잠을 자지 않아도 될 만큼 재밌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일상적인 우리가 친구들끼리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문구를 광고로 만들려고 딱 작성을 하면 광고 심의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광고 심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광고 심의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경쟁사들이나 저희가 광고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환경 분석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측면들이고, 제가 현업에서 거시환경 분석을 잘 안 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있는지를 전체 환경 분석의 사례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환경 분석 때 자주 쓰이는 시계열 분석. 근데
조금 빅데이터 분석에 준하는 시계열 분석까지는 저희가 오늘 다룰 수는 좀 어렵고요.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번 4주차 강의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장 환경 분석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특히 산업 카테고리에서 이 전체 거시 환경이 산업 카테고리에 미치는 어떤 영향 때문에 환경 분석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형식적인 환경 분석은 왜 불필요한지, 그리고 왜 연합에서 쓰지 않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중에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보면 5주차 때부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설문조사 기법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실습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기 6주차나 아니면 9주차 아니면 여기 13, 14주차 때 이 2시간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들을 여러분들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마케팅과 관련된 개론들은 제가 아니고서도 다양한 교수님과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 실습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접하시는 게.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끔,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결국 마케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도 같이 좀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하기에 이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할 때도 제가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할 거고요. 6주차나 5주차 끝날 때쯤 돼서부터는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 툴을 실제로도 설치를 해보고 예제도 좀 풀어보고 하는 형태들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계속 마케팅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궁금했던 학생들에게는 마케팅 개념만 설명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주차부터는 실습과 함께 좀 병행하는 걸로 제가 바꿨고요. 여기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런 고객 분석 기법이나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되어서 분석 방법론을 배울 때 이 8시간 좀 부족하니까 뭐 3주차 강의 3, 40, 12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R, 파이썬,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어서 SNS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하는 여러가지 페이지를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R하고 파이썬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시도 한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R, 파이썬,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파워 BI라든가 태블루를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 환경 분석에 대한 사례와 빅데이터 분석 개념 설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거고요. 자, 시간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분석. 자, 거시 환경 분석은 제가 굳이 꼭 거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미시 환경 분석이라는 것과 거시 환경 분석은 조금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즉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산업군과 관련한
전 국내 내지는 글로벌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트렌드를 얘기하는 정의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분석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거창한 방법론이 아니죠. 뭐냐면 결국에 이 거시 환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만 분석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패스트 분석이라는 거는 여기 구글 한번 봐볼까요? 네, 구글에서 구글 분석에서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블로그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구글에서 검색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알려주냐? 사실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마케팅 전략과 기획과 관련되어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박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발행하고 강의를 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실무형 마케터들은 이것들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2010년도, 2000년도부터 일어났던 인터넷 검색 혁명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급 지식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제는 진짜 지식인이고 진짜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암기를 잘해서 달달달 외워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천재가 아니라, 이렇게 수없는 이 검색의 바닷속에 널려있는 지식과 정보를 잘 엮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사회심리학자 김정훈 교수가 얘기했던 에디톨로지의 시대에서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고, 이 정보와 이 정보를 그냥 정보 대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엮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승화시키는 게 진정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 검색 시대의 천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그냥 키워드 하나 하면 쫙 나옵니다. 이것들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들이 보이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건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은 이 패스트 분석이라고 많이들 쓰는데,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PEST에 이자가 하나 붙어서 스팁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 분석이라고 하는데, 포 분석이라는 거 뭔지 한번 볼까요? 자, 포 분석은 별거 아닙니다. Force and Work. 예. 산업 환경의 외부 어떤 외부 힘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마이클 포터 교수의 Five Forces 모델에서 차용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패스트 분석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스트 분석. 자, 패스트 분석을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나왔네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를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했으면, 여기 오른쪽에 이미지 복사를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바로 컨트롤 V로 복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게 거시 환경 분석인 거죠. 근데 P는 뭐냐? Politics. E는 뭐냐? Economics. 사회는 뭐냐? Society. T는 뭐냐? 테크놀로지.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을 어려운 말로 포장해서 베스트라고 만든 거고, 별거 아닙니다. 여기 말했죠. 내가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을 기존의 산업군에 각 패스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바로 거시환경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요거는 그냥 마케팅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요식행위가 된 그런 분석 보고서들이 많아요. 저도
주니어 마케터일 때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이것들은 그냥 정치는 이렇습니다, 경제는 이렇습니다, 사회는 이렇습니다, 기술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 산업에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패스트 분석인데, 정치적 요인들이라고 하면 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 후생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무슨 말이냐, 내가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 후생이 강화돼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분들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정규직에다만 4대 보험을 제시하는 줄 알았는데, 이 카페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4대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신의 판매 관리비,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필요 없는 프로세스를 갖춘다라든가 뭐 로봇 카페를 만든다거나 하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요인들이 그냥 단순히 요식행위로서의 거시환경 분석이 아니라 거시환경 분석이 실제 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분석을 하는 게 핵심이다. 패스트를 알고, 스팁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이클 5 프로세스를 안다고 해서 훌륭한 마케터가 아니에요. 이런 패스트와 스팁 분석, 그 다음에 포 분석을 통해서 내 산업에 미치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마케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팁은 뭘까요? 스팁 분석. 그러니까 다들 뭐 마케팅 뭐 전략서, 기획서 쓰면은 항상 뭐 거시환경 분석, 미시환경 분석, 3C 분석, STP, 포피,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이 학문의 상아탑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케터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3주차 때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기능적, 경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발견해서 그 문제들을 내가 가진 핵심 역량과 내가 가진 기술로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갖다가 어떤 창의적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가 IMC 마케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고객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설명하고 솔루션을 창의적으로 설명하는 그 일종의 하나의 행위 자체가 바로 컨셉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컨셉을 소비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전달하느냐가 바로 광고 기획이라든가 카피라이터의 어떤 등장이 만들어지는 딱 단계가 되겠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느냐는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하든 공감적인 설득을 통해서 하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든 그 스토리의 흐름만 명확하다면 환경분석, STP, 3C, 버피, 뭐 수없이 넘나드는 그 이론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탈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잘 나와 있네. 이것도 하나 복사해 볼게요. 쟤는 무슨 수업을 구글로 하냐 하는데, 구글로 하냐라고 해도 저는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 이곳에는 한 사람의 강사가 얘기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지식과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검색해서 공부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수님이 있으면 아주 시대착오적인 교수님이라 생각하고 뭐라고 하세요. 자, 패스트 스팁 분석. 스팁 분석은 뭐예요? 소사이어티가 소셜로 바뀌었고요. 테크놀로지가 테크놀로지로 바뀌었고요. 이코노믹스가 이코노믹으로 바뀌었고요. 폴리틱스가 폴리틱 레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타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타다 역시 이런 폴리티컬 레걸 이슈에 대해서 크게 내다보지 못한 부분들이 화근이 됐다라고 봐도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과 관련된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잘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패스트 스티포는 보고서를 위한 또 하나의 개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산업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는데 그것들 미리 살펴보고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걸로 해서 존재하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 분석은 실무에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보고서를 위한 환경 분석이 아니라 그건 이미 기업이 운영하는 그 자체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건강기능식품법이 바뀌어서 건강기능식품 인증 로고가 없어지고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기능식품을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원료를 받아서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산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패스트 스티포 이런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하나의 개념적 용어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요소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어떤 게 팔로틱스가 그래서 스티븐 팔리티컬 레갈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하기 줄이기. 스타벅스에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싫어하는 이 종이 빨대, 종이 스트로우를 주던데 이런 것처럼 종이 스트로우가 이제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종이 스트로우나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스트로우가 나왔는데 그런 이콜로지컬 생태학적 환경이 결국에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고객들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나는 친환경을 쓰지 않는 카페는 가지 않겠어.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면 그게 내 산업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이런 스팁 분석은 결국 패스트 분석에 이콜로지컬, 그 다음에 레갈, 팔로티컬, 레갈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예, 맞아요. 예, 이콜로지컬이 하나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포 분석은 뭐냐? 자, 포 분석 한번 봐볼까요?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볼까요? 요 보고서를 가지고 또 여기 누가 만든 것 같은데. 자, 스티브 주변수. 이렇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건 5 Competitive Process 모델이고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있네요. 이거는 포피 분석을 했고요. 정말 저는 이 구글 검색해서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할 때마다 사고가 열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누구나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고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포 분석. 자, 포 분석은 뭘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될까요? 자, Process at Work의 분석의 개념 또 어디서 에디톨로지 편집을 했는지 좀 볼까요? 죄송합니다. 3C 분석은 자사의 역량과 경쟁사의 경쟁 수준, 경쟁 성향, 상황, 그 다음에 고객의 트렌드가 합쳐져서 전략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게 3C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Process at Work 분석이라고 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인 고객 경쟁사 자사의 관점에서 기업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시적 환경 요인의 관점에서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들 잘 모르겠고요. 이 Force at Work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은 어디서 나왔냐? Five Force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교수가 만들어낸 분석 방법론인데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 경영 기획에서 굉장하게 주요하게 환경을 분석할 때 쓰는 방식으로 보면 이
해당 산업에 그 산업들의 경쟁자들이 얼마만큼 치열하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신규 진입자 위협은 내가 이 산업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쉽게 들어오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대체제 위협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파이브 포시스 이론으로 제가 이 이론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4를 아예 파이브 포시스로 바꿀게요. 왜냐면 3C와 Force at Works 분석은 사실 이 5포스에서부터 파생된 개념이고, 자사와 경쟁사 그리고 고객들에 대해서 그 고객들을 둘러싼 환경들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스티비나 패스트가 결국에 이 포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나 자사와 내 산업을 둘러싸여 있는 5가지의 강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로 제가 3C4를 대체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걸로 분석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3C4라고 하는 게 딱 잘라서 개념적으로 패스트와 스티브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아예 이 자체를, 사람들이 좀 개념이 그러는 것 같은데, Force at Work, 내 산업에 둘러싼 영향력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파이브 폴스 이론은요, 요겁니다. 좀 더 영어로 제가 찾아볼게요. 영어로 여기 있네요. 마이클 포터 교수의 MBA를 가거나 여러분들 마케팅 경영학부기 때문에 뭐 파이브 프로세스는 너무나 많이 잘 들어서 알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곳은 내가 커피를 운영하는 커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파이브 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국내 커피 시장은 어마어마한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개, 두 개가 끌고 들어가는 시장은 아닌데, 사실은 경쟁 강도가 세지만, 뭐, 이를테면, 뭐, 독과점이라고 봐도 될 만큼 스타벅스나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져가고 있긴 한데요. 왜 경쟁 강도가 심하다고 설명하느냐? 해당 시장에 대한 플레이어들이 많겠다. 플레이어들이 많다. 물론, 이게 경쟁 강도를 계산하는 방식도 있겠죠. 시장 점유율 1, 2, 3위가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전체 시장 점유율보다 2배 이상이냐, 뭐 80%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경쟁 강도 높냐 안 나라고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경쟁 강도는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카페하고 스타벅스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의 니즈 안에 얼마만큼 많은 플레이어들이 거기서 선택받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경쟁 강도라고 본다면, 막연하게 경쟁 강도가 굉장히 셀 수 있다. 신규 진입자의 위협에 대한 threat of new entrant는 뭐냐? 나야 말고 내 동네 사는 친구가 나도 카페 하고 싶대. 그러면 카페 하기 어렵습니까? 사업자 등록 내고, 그 다음에 영업 허가 받으면 바로 카페 낼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이걸 진입하기가 어려운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신규로 막 카페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이브 폴스 이론에 따르면 굉장한 이 산업은 치열하고 내가 진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시장으로서 이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신규 위협자가 진입 장벽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카지노 업체가 이제 중요한 대표적인 업체인데, 카지노는 내가 카지노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없죠.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다 타당성을 분석해서 강원랜드 같은 그런 카지노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업은 굉장히 폐쇄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규 위협자가 계속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는 더 세져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게닝 파워 오브 서플라이어, 공급자들이
이 얼마만큼 협상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커피라는 원두를 사려면 구하기가 어렵냐라고 하는 거죠. 구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하기 쉽죠.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급선들이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선박으로 요즘 수출입이 하는데 원두가 선박으로 오는데 유가가 굉장히 오른다거나 그 다음에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런 공급제의 협상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이 산업이 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왜냐? 커피를 얻고 싶은데 아무나 못 얻어.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고 커피값도 올라가고 하는 다양한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바게닝 바이어는 커피 산업, 내가 커피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걸 살 사람이 제한돼 있어. 인구가 계속 줄어들거나 커피 가게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로 사 먹으려는 인구는 줄어들어. 그러면 이 바이어의 파워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또 이 산업은 경쟁 강도가 전혀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대체제 위협. 커피보다 홍차가 이제 인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공차라든가 버블티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돼서 이 산업을 아주 송두리째 위협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그 산업에 진입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신규 위협자의 진입이라든가 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대적 트렌드, 그 다음에 인구수라든가 고객, 내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 엔드 프로덕트를 구매하고 있는 이 구매자들의 변화, 그 다음에 이 바게닝 파워 서플라이어, 이 공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흐름들, 그 다음에 공급하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산업의 전망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위협, 이 각각의 위협과 강점과 그 다음에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 자사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파이브 포시스는 나머지 패스트나 스팁보다 좀 더 명쾌하게 스왓 분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유용한 툴이다 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괜히 파이브 폴스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환경들은 이런 네 가지의 관점, 신규 진입자, 대체제, 공급자, 구매자, 이 네 가지의 포인트에서 위협과 기회 요인들을 찾아내는 게 이 패스트나 스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스트와 파이브 폴스를 잘 결합을 한다면 굉장하게 훌륭한 거시 환경 분석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이 공급자의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커피를 공급받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고요? 그거는 경기가 둔화돼 가지고요. 커피 만드는 애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공급량의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이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것 같아서 카페 못 하겠어요. 본인에게만 이건 아니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이 경쟁 강도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냐? 이 카페를 운영한 자체의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나 뭐 이런 거 대체제나 바이어나 서플라이어를 떠나서 이 경쟁 강도가 올라가겠어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 비정규직의 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서플라이어를 커피 원두의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인력의 공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하는 인력의 공급에 대한 공급 협상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경쟁 강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이 해당 산업의 경쟁을 둘러싸이는 네 가지 요소들을 패스트하고 분석하는, 패스트의 요인으로 분석하는 형태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 다음에 뭐 에콜로지 관점에서 이제 그 공정무역이 아닌 커피는 수입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규제가 나오면서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이미 시장 자체에 존재하는 경쟁자들의 수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위생과 관련된 이슈가 커서 아무나 카페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신규 진입자의 위협도 줄어들고
경쟁 그 자체에 대한 경쟁자들의 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파이브 포시스 관점에서는 산업에 굉장히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스트와 스팁, 그 다음에 이 파이브 포시스의 디멘전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2012년도에 작업을 했던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패스트 분석에 대한 감을 좀 살려드리려고 합니다. 패스트 분석이 이 파이브 포시스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패스트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웅제약 M서클에 있을 때 경영기획팀에서 신규 사업을 분석했던 레포트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역량으로 의료정보 산업과 의약품, 웰리스, 도노베 산업에서 병원, 약국, 헬스케어 사업자,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핵심 고객군에게 건강 컨텐츠나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M서클의 M닥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인데 거기에서는 병원들한테 그 의료 정보를 줄 수 있는, 병원에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CRM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해주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약사들이나 의사들이 진료 소모품, 뭐 주사기라든가 진료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뭐 라운지 서비스라든가 의사들, 약사들 회원제로 해서 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지식인의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질문들이 올라오면 그 질문에서 의사들이 응답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엮어서 팔면서 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닥이라고 하는 그런 포탈, 의료 포탈 앱, 지금 앱으로 나왔지만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소비자들과 의사 약사들에게 의료 정보나 뭐 약국 정보, 병원 정보, 그다음 헬스케어 관련된 웹 컨텐츠들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들 갖다가 온라인으로 옮겨주는 게 이 산업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요 고객은 병원, 약국, 의원, 헬스케어 관련 기업, 헬스케어 관련 일반 소비자들이고, 이 친구들에게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병원하고 약국하고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요. 아까 말한 CRM 프로그램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프로세스를 프로그램을 판다거나, 그 다음에 B2C의 고객들에게는 그런 헬스케어와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나 병원 의원들이, 병원에 있는 의사나 약국에 있는 약사들이 B2C에 있는 일반 소비자들하고 만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정보 콘텐츠, 그러니까 의사와 약사가 올려주는 헬스케어 관련된 콘텐츠를 B2C에 있는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본적인 산업의 필드가 유비쿼터스 헬스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저희는 경쟁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근데 이들 산업을 내가 어디에서 플레이어 한다라고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탄산음료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위에 들어가는 모든 푸드와 음식을 내 산업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산업에 대한 패스트나 스팁이나 파이브 포스 이론에 대해서 요소들이 다 달라지겠죠. 나는 유비쿼터스 헬스 산업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막론한 모든 헬스케어 산업이 내 산업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시장의 정의야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헬스케어가 아니라 그냥 헬스케어 산업으로 되겠죠. 근데 유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이 비즈니스는 자신의 업의 영역을 정의를 했고, 이 유헬스 산업이 과연 어떤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을 좀 세분화하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던 건 아니고 어떤 흐름으로 이 산업에 대한 환경 분석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함이에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례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설득하는 자료로 쓰이는구나 라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펼쳐서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산업은 유헬스 산업이라고 저희가 규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ICT와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온라인이나 웹상으로 제공을 하는 산업을 유헬스 산업이라고 했고, 유헬스 산업 분야들을 세분화시킨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 유헬스 산업이 발생되는 이유는 기존의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들과 ICT 제조업, 반도체, 통신, 방송, 영상, 컴퓨터 기기, 그다음에 ICT 서비스업, 전화나 통신, 정보 서비스, 방송, 소프트웨어, SI 서비스 같은 웹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서비스해주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 인쇄, 출판, 문화, 오락과 같은 이런 ICT 산업들과 기존에 있는 식품 산업, 화장품 산업, 의약품,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말하는 거죠. 의료기기 산업, 치과 보철기라든가 우리 의료 서비스로 가면 병원, 의원들 이런 산업들이 만나서 새로운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면서 유헬스 산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산업에서 온라인이나 웹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산업을 분류했고, 물론 실제로 이렇게 산업과 융합해서 ICT라는 그 정보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와 기존 산업들이 융합해서 만들어낸 유헬스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그냥 식품과 화장품 사이에서 만나서 합쳐져 있는 산업도 만들어지는 거죠. 식품과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뭐가 됐어요? 이너뷰티 시장. 화장품과 의약품이 만나서 코슈메디컬 시장,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만들어졌고, 의료기기와 의료 서비스가 만나서 뭐 의료 관광, 그 다음에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만나서 뭐 웰니스 피트니스 용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헬스 산업은 이런 걸 해당될 수 있다. 이 컨설팅 무슨 말이냐?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컨설팅 해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B2C 전자상거래가 있을 수 있죠.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화장품들이 실제 거래되고 있는 B2C 전자상거래는 굉장히 시장이 커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매, 오픈마켓이나 일반 11번가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B2C 전자상거래. B2B 전자상거래는 도매상, 즉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병원에 있는 의사가 쓰거나 약국에 있는 약사가 쓰는데, 의사와 약사가 내가 이걸 소비자들한테 팔려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는 곳을 보통 도매상에서 받는데, 도매상들이 그때 예전에는 이제 병원과 약국에서는 리베이트 이슈라든가 나쁜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투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투명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투명한, 예를 들면 나라에서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한다거나 리베이트 이슈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매상이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B2B 전자상거래 도매라든가 의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든가 의료 정보 산업, 외부로 진단을 해서 외부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진단 시트나 진단시키기 시장이라든가, 아직은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원격 의료 시장들이 유헬스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지금 유헬스 산업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시장들을 좀 더 구체화돼서 세분화시킨 거예요. 유헬스 산업은요, 이렇게 ICT 산업과 일반 산업들이 만들어내서 합쳐져서 확장해서 나온 산업 간 융합 서비스들인데, 그 서비스들을 다른 관점에서 세분화시키면 유하스피탈, 유웰리스, 유헬스케어라는 시장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대략 보니까 시장이 이렇더라. 이 시장 정보들은 이런 KT경제연구소, 국내외 유헬스 산업 최근 동향,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등에서 다양한 문헌들을 발췌해가지고 이를테면 짜집기, 에디톨로지에서 만들어낸 이런 시장 분석 자료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긴 하죠. 이렇게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중간고사 이후나 중간고사 전에 직전에 시장 규모 예측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강의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 하스피탈, 유 앨리스, 유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하스피탈은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컨텐츠, 웹,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관련된 업무들을 다 합쳤고요. 그래서 뭐 병원 진료 차트라든가 경영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외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 하스피탈로 정의를 했고요. 유 웰리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질병 예방이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유 헬스케어는 좀 더 큰 규모에서 원격 진료나 원격 케어하는 서비스들. 물론 지금 국내에서 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시범 사업으로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요양 서비스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가능했죠. 그 다음에 이팜이라고 하는 거는 약국에 관련되어 있는 경영관리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바로 이팜의 영역으로 네 부분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팜과 유 하스피탈, 유 웰리스, 유 헬스케어 외에 이런 이커머스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바로 제가 아까 말한 US 산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어느 부분에서 경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여기다 제가 마킹을 해 놓은 거예요. 이 환경에서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 환경 분석 장표입니다. 자, 이 환경 분석에서 제가 썼던 방식이 뭔가요? 여기 보시면 패스트 분석이죠. 패스트 분석. 패스트 분석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Politics, Economics, Society, Technology 관련한 메가 트렌드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흥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자료는 2013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인데 2020년이 된 자료와 한번 비교해 보십사라고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패스트 분석 보시면 보세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삶의 질 추구, 모빌리티, 소셜, 클라우드, 정보 보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확산, 보건복지정책 재정 투입 증가. 2013년도의 패스트와 2020년도의 패스트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의료기관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B2B에서 B2C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융합의 시대. 제가 이런 환경 분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의 흑역사, 패스트가 많은 그 기업에서도 물론 지금도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패스트 자체가 패스트 분석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패스트가 내가 이 산업이나 이 마케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렇게 그냥 모든 패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분석들을 다 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뒤에서는 제가 정신을 차리는데 여러 가지 정신을 차리는데 이런 성장 방향성 탐색, 예를 들면 컨셉을 어떤 식으로 갑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병원과 약국과 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이 현재 어떤 형태의 산업 내에서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합쳐지면 어떤 서비스가 나온다라는 걸 제가 정리해 놓은 이런 장표인데요. 이때 필요한 게 예를 하나 들게요. 기업은 임직원 건강복지를 올리고 싶은 니즈가 있고요.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험이나 피트니스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열풍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와 관련된 트렌드들이 좀 식품이나 화장품 쪽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 헬스케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니즈들이 있다. 이런 기회 요인들과 병원은
경영 효율화해서 대형화 시켜야 되고, 고객 유치도 해야 되고, 고객을 락인해야 되고, 영리형 사업 모델도 있어서 병원도 좀 돈을 벌고 싶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만나가지고 결국에 기업 주치 프로그램을 도입해보자.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외부로 한번 전환해보자 라고 하는 형태들의 그런 새로운 컨셉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기업이 이런 컨셉들을 낼 수 있는 위협 기회 요인들과 강점 요인들을 어디서 빼와야 한다? 바로 이런 환경 분석적인 측면에서 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환경 분석은 환경 분석 자체로서의 분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환경 분석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했을 때에 말씀을 좀 드리면, 보면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제 15년도입니다.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시경제라고 했을 때 거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패스트하고 좀 더 거리가 있는 관련된 타겟 시장에 대한 전체 패스트 분석을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중국 소비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라고 하는 패스트 중에 다양한 패스트 항목 중에 내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작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중산층 이상 부유계층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는 빠링하우라는 세대가 소비 변화의 주도가 되면서, 이 빠링하우 세대가 뭐냐, 중국 부자들이 자기 예전에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인구를 확 줄여버리는 바람에 한 명, 두 명 나오는 아이를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산업이 또 부흥되다 보니 돈을 많이 버는 부자 같은데, 뭐 중국의 뭐 1%의 부자가 뭐 한국의 인구수랑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부자들이 자기 딸아이들과 아들을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 세대가 바로 빠링아웃 세대가 됐고, 이들이 소득 수준도 높고 소비 수준도 높은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이들이 아이들 위해서 사용할 패턴이 많아졌다. 이제 뭐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먹일 만한 제품들에 대해서 니즈가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빠링아웃 세대를 꺼낸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패스트 분석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거시 환경을 다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산업을 하든 내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패스트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소비 변화들은 뭐 신흥 부호가 대두됐고 자기 주도적 소비가 확대됐고, 이러한 소비 변화, 사회적인 소사이어티한 소비 변화들 때문에 이런 로하스의 익스피리언스들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앤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는 로하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히 안정성이 중요한 소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보건식품에 대한 니즈가 올라갔다. 이런 시계열적인 추이들을 분석하는 걸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주로 여러 가지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 자료들을 어디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자료를 열어서 그냥 거시환경 분석이고 산업환경 분석이라고 해서 누가 하나 뚝 떨어주는 게 아니라,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산업환경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가 또 어디서 출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제가 이거 잘랐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안 나오네요. 네. 이런 뉴트리션 비즈니스 저널이라든가 한국보건산업 중상정보망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출처 데이터들 통해서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 방향성과 적합한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이게 기회 요인인지 위협 요인인지를 밝히고, 위협이라면 어떻게 극복할 건지, 기회라면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툴이 바로 패스트 분석이고 환경 분석이지, 나열하는 건 환경 분석이 아니다. 왜냐면 김난도 교수의 코리아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트렌드 조사 결과를 보면 거시 환경 트렌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거 잘라서 붙이는 게 환경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들 산업과 여러분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내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변화됨에 따라서 내 고객은 어디로 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환경 분석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홍삼이 수요가 증가되어서 우리는 홍삼을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들면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산업 분석을 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를 들면 다양한 산업 환경을 좀 더 인사이트 있게 이거를 결과물을 내려고 하려면, 자,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제가 강화됐어요. 특히 헬스케어와 관련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과 건강관리 사업과 화장품들 5가지의 산업들 사이에서, 예전에 제가 이매진 팩토리라는 컨설팅사에서 근무했을 때에 해당 대표님께서 작성하신 문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각각의 산업 관계 간에 어떤 트렌드들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 있게 적어놓은, 이게 아주 훌륭한 보고서가 되겠죠. 보고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규 사업 기회라든가 마케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보면 되는데요. 각각의 산업들별로 환경 변화 트렌드, 큰 거시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 거시 트렌드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런 이유와 트렌드를 봤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 거며, 그렇게 됨에 따라서 내가 관련된 산업은 어떻게 바뀔 거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내용 볼까요? 여러 가지가 많죠.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환경 분석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품 시장을 좀 봐볼게요. 식품 안전성 관련 레갈, 아까 패스트에서 뭐죠? 패스트에서 뭔가요? Politics and Legal이죠. 그쪽에서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이유가 뭐냐? 소비자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국가 차원으로 대응을 하는 거다. 그리고 식품 산업 특성상에 중소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안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식품 이력 귀족이라든가 이런 식품 안전 인증 기준이 강화될 거다. 규제 강화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재편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큰 환경 트렌드 안에 그 이유가 무엇일 거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국가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변화될 게 뭐냐. 그렇게 되면 식품 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그게 기회인지 위협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산업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시 환경에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의 흐름들이 거시 환경 분석에서는 핵심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체계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변화, 환경 분석 프레임은 제가 참 존경하는 대표님이기도 하고, 굉장히 비즈니스 컨설팅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한 교수님인데, 이분께서 저에게 알려준 좋은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거시 환경 트렌드, 그 환경 트렌드가 벌어지는 패스트적 내지는 좀 세부적인 이유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런 트렌드와 이런 이유를 봤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아니면 우리 산업에 있는 경쟁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위협일지, 우리의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합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거고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도출해 나가면 되는 거죠.
예방의학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고가의 병원 치료나 의약품 치료 대신에 식품을 통한 질병 예방이 괜찮다라고 하는 바이럴과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남에 따라서 이게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기능성 성분을 첨가한 제품이 인기를 얻을 테고, 이에 따라서 경쟁자들은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하는 일반 식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기회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능성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의학 시장으로부터 활성화되는 이런 큰 거시적 트렌드에 있어서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제가 반려동물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신규 사업을 전개했을 때의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애완동물 시장 현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사료시장 현황, 애완동물 사료시장 트렌드, 애완동물 사료시장 경쟁구도, 이러한 네 가지 앞의 챕터들이 애완동물, 즉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을 전체 패스트 형태의 분석을 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사료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 사료시장에 어떤 시장 방향성을 가지고 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앞단의 환경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단에서는 그냥 글로벌적인 메가 트렌드를 쫙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료시장의 기회와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인구 고령화는 패스트 중에 뭡니까? 소사이어티. 1인 가구 소사이어티, 2인 가구 소사이어티, 인구와 관련된 소사이어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거, 이것도 역시 소사이어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폐렴족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뭐죠? 에코노믹스, 애완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 항목들과 월평균 지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랬더니 이런 시장들이 커졌다. 그래서 특히 먹거리에는 사료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런 에코노믹과 관련된 패스트 중에 이코노믹과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 때문에 애완동물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료시장이 가장 크더라. 이 사료시장들을 봤더니 이러한 트렌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애완동물 산업별 시장 규모에 보면 사료 소매가 많은데, 특히 사료 산업과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의 시장 세분화로 나눠질 수 있고, 세 가지의 시장 세분화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부습식사료, 반건조사료, 건식사료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각각의 시장은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다. 2015년도의 추이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추정을 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장들을 봤더니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에 포지셔닝을 통해서 나중에 세부 차별화 요소를 뜯어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성공 요인들을 찾은 거예요. 각각의 시장 세분화에서 이제 밸류 체인마다 경쟁 성공 요인을 이제 만들어냈지만, 사료 산업과 관련된 패스트적인 경쟁 관련된 아까 파이브 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분석해주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러한 여기 내용이 이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간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습식사료 전문화 비즈를 할 건데, 특히 소규모 사료 전비에 개인형 사료를 맞춤형 사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요소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거다. 왜냐? 이 앞에 있는 걸 보면 이런 외부 환경 요인들, 즉 패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과 그 다음에 경쟁 안에서의 좀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들을 한번 결합해 봤더니 이런 세 가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외부 환경은 사회적인 핵가족화, 패스트 중에 뭡니까?
society, 경제적 요인은 economics, 이것도 economics, 관련 업종 분야 세분화된 따라 대기업 사업 참여하고 브랜드 중심, 프랜차이즈 중심 사업자 증가 예상한다. 이건 뭐죠? 이것도 이코노믹스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관리를 위한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놓쳤는데, 레갈 이슈에서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료, 그 다음에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법규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있으면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그 반려동물을 산책 안 시키면 걸린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산책 안 시키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법적인 이슈가 바뀜에 따라서 산책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 법이 생긴다면 개를 산책시켜주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직업군이 많이 형성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외부 환경 요소와 현재 진입하고 있는 성공하는 경쟁자들의 비즈니스 성공 요인들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 요소의 시장 성장성이 있을 거로 판단되고, 비즈니스 성공은 이런 데서 성공이 원료라든가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영업 쪽에서 차별화된 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성장성의 기회와 비즈니스 성공 요인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분석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전에 제가 한국 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컨설팅 보고서인데, CRM이라고 하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고객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웹과 SMS하고 DM 정도로 했는데, 모바일 지향의 CRM이 되면서 이런 트렌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사이어티에 대한 영역들인데, 그래서 잠재 고객과 회원 고객의 실시간 고객 정보 접촉 현장성이 중요시되는 모바일 트렌드에 적합한 모바일 CRM 트렌드가 모바일 환경 트렌드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보면 당신들은 바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고객보다 고객을 더 잘 알고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을 접촉하여 딱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CRM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소셜 CRM의 중요성이 들이댔고, 모바일 지향의 CRM, 정보통합과 개인화, 영화 개인화 추천들이 기술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2015년 자료예요. 어쨌든 이러한 트렌드들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시사점들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 분석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 중에 환경 변화가 이렇습니다. 거시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그 이유와 거시 환경을 봤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기초 작업이 바로 환경 분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환경 분석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환경 분석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나열식의 환경 분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시장에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찾기 위해서 해야 나가야 되는 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빅데이터로 우리가 거시 환경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적합하겠냐 라는 측면에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다루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의 영상을 끊어서 이제 합치려고 시간을 보니까 벌써 60분이 넘어버렸어요. 50분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혼자 떠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한테 핵심적인 내용도 잘 전달 못 해주고 시간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개념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인터랙티브하게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가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칠판에 좀 써내려 가면서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에 대한 거는 구글로 검색해서 기본적인 개념들로만 설명해 준 대로 가는 걸로 수업을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분명히
4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빚진 게 많아요.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해보겠다, 저것도 오프라인에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많아서 분명히 오프라인 때 좀 기억해 주셔서 저한테 요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빅데이터 마케팅이니까 제가 초두에도 설명했듯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는 꼭 그 부담감을 좀 풀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외부 환경 분석에 필요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디서 얻는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어요. 아까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구글에서 이제 반려동물 시장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해볼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구글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반려동물 시장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로그 뭐 반려동물 시장 2020년 6조 원 이래서 하나 딱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어디 신문에서 내가 이거를 발췌했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받으면 뭘 해야 되냐? 바로 한국 펫코디 협회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이미지 복사도 안 돼요. 블로그는. 여기서 딱 그쳐버리면 안 되고요. 반려동물 연관선임이 6조 원이나 돼? 2027년도인데 어떻게 예측을 했지? 이렇게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2027년도까지 오지도 않는 시대를 예측하는 방식이 바로 시계열 분석인데요. 이렇게 시장 자료를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 네이버로 들어가지 마시고 구글로 들어가셔서 다양한 출처의 문서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한 기획자나 마케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출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방법이 시계열 분석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인구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 시장 규모 추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붙여놓을게요. 이따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할 때 좀 써야 될 그래프라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잠깐 올려놓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도별 중국 반려동물 시장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러면 국내로 가볼게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여기 보면 급격히 커지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2020년도에 5조 8천억. 반려동물 분양업체는 이렇게 커지고 있고 용품 디자인 특허 출원도 이렇게 걸고 있고 결제 금액도 올라가고 있고 서울시민과 반려동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복붙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 동물을 좋아해서 기르게 되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반려동물 분양이라든가 이걸 해드리고 싶어. 그러면 동물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는 좀 하게 되고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이유는 관리가 힘들어서 키우고 싶은데 기르지 못한 이유들을 해소해주면 신규 사업이 되는 거죠. 동물을 좋아해서 키워주게 만드는 사업을 하면 또 신규 사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작은 자료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꼼꼼히 보는 거예요. 주위의 고녀, 전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있지 못해서 비용이 많아서 이런 비용이 많은 것을 줄여줌으로써 갖게 되는 신규 서비스의 기획들 다 신규 사업이고 컨셉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펫푸드 브랜드별 시장 규모이 나왔는데 로얄 캐닌이 압도적이네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유로 모니터라고 되어 있죠. 자료. 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라고 하면 비마이페 라이프라고 하는 이 시장 정보에 딱 들어가 보면 어디에 나왔느냐. 자, 농업경제연구소에 발간된 애완동물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구글에서 또 요거를 돌려서 가는 겁니다. 아까 뭐였죠? 농협경제연구소 반려동물 시장. 누군가가 검색을 해놨네요. 전체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농업용 있습니다. 농업경제연구소는 2년 전 폐쇄된 조직입니다만 보고서인 농업경제연구소 애완동물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여기를 들어가면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보고서들을 받아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그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설정해 나가는 거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렇게 방법론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분명히 R 프로그램도 여러분들하고 깔 건데 깔면서 학습을 해 나갈 건데 꼭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코드를 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조금 버벅거릴 때는 온라인 강의고 이거 하나하나 제가 유튜브 편집자처럼 다 편집할 수 없으니까 제가 조금 버벅대거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싶으면 조금씩 커팅 해주세요. 그냥 넘기세요. 어차피 잘 넘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듣기 싫으면 넘기잖아요. 이렇게 제가 코딩하는 것도 분명히 알려드릴 건데 뭐 아주 쉽습니다. 뭐 제가 분명히 이거 새로운 걸 열게요. 뭐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불러줘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게요. 아이리스한 데이터를 플러스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놀라운 이런 마법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툴을 충분히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방금 보여드린 게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이런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쌓여서 만드는 사고 구조 자체가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주 활용되는 게 바로 이 구글 웹문서 검색을 활용해 주시고요. 논문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반려동물 시장에서 파일 스칼라 구글 학술 검색하면 여기에 논문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반려동물 이렇게 하면 뭐 반려동물과 사람과 유대 간의 UX 디자인 연구, 한국 반려동물 장래 인식에 관한 연구 이런 데 보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발전 방안 연구 이런 데 보면 다양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발췌가 되고,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자료를 분명히 구글에서 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들이 출처가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냐? 쭉 레퍼런스, 논문의 레퍼런스를 보면 이렇게 국정감사 자료, 반려동물 산업사업 70% 수입 분율의 점유, 이게 박완주 국정감사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이 이 레퍼런스들을 많이 읽음에 따라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뷰를 엄청나게 넓혀가는 거죠. 반대하는 논문, 찬성하는 논문, 그 주제의 대가가 쓴 논문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산업 마케팅 기획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큐레이션 시대, 그 다음에 에디톨로지의 시대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가는 습관들을 들이면서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신규 산업, 그 다음에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당 회사나 산업과 관련된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습득하면서 면접에 임하고 그들에게 인터뷰를 할 그 자기소개서를 사용한다면 엄청난 강점을 갖게 돼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 큐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알고 싶은 거는 검색할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지식의 큐레이션을 미루는 사람들, 이러면 이 시대는 성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 보면 논문들 보면 설문조사 기법을 잘 모르더라도 이미 기존에 연구하던 사람들의 설문조사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들도 배울 거고, SPSS가 여러분들 실습실에 깔려 있으면 SPSS로도 좀 분석하는 방법을 분명히 배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주고 이 강의 시간을 맞춘다고 했는데, 이번 4주차는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막 시간을 들이면서 그 숙제를 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매주 숙제 내준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클레임이 있을 테고, 꼭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향후에 진로를 개척하고 싶은 분야의 산업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비즈니스와 관련된, 신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방금 알려드린 방식으로 웹문서 검색, 그 다음에 출처를 따라서 타고 가서 새롭게 추적하는 형태들의 그런 환경 분석 자료들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희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게 바로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마이크가 네. 자, 상관 분석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상관 분석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약 2350만 개의 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 있으면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배우셔야죠. 상관 분석은 두 가지의 변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키와 몸무게의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각각 점이 사람인 거죠, 사람. 160cm일 때 50 몇 킬로, 170cm일 때 70kg. 이 사람들을 모으면 결국에 그 사람들의 관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의 관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점 찍힌다면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키라는 변수와 몸무게라는 변수의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상관 분석.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한 변수가 늘어날 때, 키가 늘어날 때 몸무게도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키가 길수록 몸무게는 줄어든다라고 하면 음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 선형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가장 비례적으로 상관이 되면 1이고요. 반비례적으로 상관이 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원형 형태가 나타나면 0입니다. 이렇게 봐야 상관 분석이에요. 자, 상관 분석이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만족도와 불만족 평균을 만약에 상관계수를 낸다 그러면 0.7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여기서 이게 1이라고 했죠. 1보다 약간 기울기가 떨어져서 얘가 올라가지만 얘는 확 올라가진 않고, 얘가 키가 올라갈 때 몸무게는 조금만 올라가는 이런 기울기를 가진 게 이 수치적으로 0.7이라고 설명되고, 1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자기 평균이니까 뭐 자기가 올라가면 키가 올라가고 똑같은 변수를 측정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한 변수 사이에 관계성을 보고 이 관계성에 상관계수를 내주는 게 바로 상관 분석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많이 봤죠. 이런 상관 분석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23만 5천 개가 쏟아지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회귀 분석은 뭐냐?
자, 회귀 분석은 아까 상관 분석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상관 조금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봤더니 어떤 날은 기온이 몇 도인데 아이스크림 이만큼, 어떤 날은 이만큼 이거 다 점을 찍어 봤더니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는 느낌이 보이더라 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높다, 1에 가깝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회귀 분석은 뭐냐, 상관 분석은 그냥 관계만 있다 라고만 보여주는 건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른 거예요. 키가 크기 때문에 몸무게도 클 거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인과관계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키가 크니까 뼈도 커지고 장기도 커지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온이 늘어나면 기온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더워서 아이스크림 많이 사겠구나라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에어컨 판매량이 늘어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인과적인 관계가 애매한 것들, 에어컨 판매량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기온이 올라가니 에어컨 판매량이 올라가고 에어컨 판매량이 올라가니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는데,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에어컨 판매량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단순히 상관관계로 보는 거다. 그리고 진짜 근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지 하고 상관관계가 만들어졌다면,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인과관계가 확립이 되고 나서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단 말은 뭐냐, 이 각각의 점들이 패턴이 이렇게 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1차 방정 시스템 공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에어컨 판매량과 아이스크림 잠깐, 여기는 얘네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걸 한번 가볼게요. 이런 빅데이터 강의들을 많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통계학과 10학번 김상준이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남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유튜브 강의도 하고 이런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국에 돌고 도는 돌려먹는 자유 싸움에서 제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고, 아까 김정은 사회심리학자 교수가 말한 에디톨로지의 시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더 훌륭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면 그만이니까.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하는 건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가 인과관계에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야말로 인과관계 바보지. 그냥 인과관계지 바보.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얘네들이 에어컨 판매량을 설명하면 안 되는데, 기온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만약에 산점도, 이거 점을 찍는 거 산점 들어가는데 이런 상관관계가 나왔으면, 여기 에어컨 판매량 했으니까 에어컨 판매량으로 할게요. 에어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 공식을 만들어주는 게 회귀 분석이다. 상관 분석은 이 관계성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R은 0.84, 1에 가깝구나라고 하는 게 상관 분석에 내주는 데이터고요. 이 상관 분석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식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보면 엑셀에서도 회귀 분석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각각의 점들이 잠깐 이런 상관관계가 있네.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어주면 내가 온도를 알면 강도를 알겠구나 하고 공식을 만들어줘서 온도를 x값에 집어넣으면 y값에 강도를 내줘서 물론 이 직선의 공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이 선에 있는 y값이 나오겠죠. 50도를 넣으면 260도가 나올 거고 100도를 넣으면 510도가 나올 건데, 이 점의 실제 값은 요 값이잖아요. 50도일 때 실제 값은 이 값이잖아요. 이 공식으로 만들어진 점수와 실제 값들 사이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 회귀 분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점들 사이에 연결선을, 가장 유사한 연결선이라는 거는 이 점과
그러니까 이 x값에서 이 직선에서 만나는 값, 그리고 이게 실제 값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실제 값 5.5와 요 직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5.1 정도의 이 거리의 값들을 다 합쳤을 때 최소가 되는 직선을 구워주는 게 회귀분석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값들이 에러인 거죠. 이런 값들이 다 오차항이라고도 불리우고, 이 회귀식은 뭐 이거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걸 회귀분석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회귀분석은 아까 뭐 350만 개입니다. 좀 더 갈수록 줄어들죠. 상관분석이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이고, 시계열 분석을 하면 이건 좀 더 줄어들겠죠. 시계열 분석은 뭐냐? 59만 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가 예측 모형을 할 때도 시계열을 많이 쓰는데, 시계열 분석은 어떤 식이냐? 아주 흔히 말하면 과거의 추세가 미래의 추세를 미래의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는 기본 논리가 있어야 시계열 분석이에요. 근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데, 좀 더 큰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사인 곡선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건 시계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실제로 시계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너 계속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고, 주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세부적인 오류값들이 있죠. 전체 흐름은 이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툭 튀는 값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다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이거였다면, 시즈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주기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데이터, 그 다음에 트렌드는 이게 전체 평균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걸 보고, 그 평균적인 트렌드 데이터에서 오차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회귀분석처럼 이렇게 선을 그으면 각 점들하고 했던 거리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각각의 요소값들을 다 더해서 그 다음 미래값들을 갖다가 요것도 추정을 하고, 요것도 추정을 하고, 요것도 추정을 해서 더해가지고 미래값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계열 분석의 기본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종류도 많고 조금 복잡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계열 분석 역시 데이터의 특성이나 그 형태에 따라서 PC가 이미 다 계산을 해줘서 여러분들은 복잡하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환경 관련해서 제가 이 상관회귀 시계열 분석 알려주는 이유가, 이게 상관분석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 시장 규모 추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갈 때 반려동물 시장도 이렇게 올라가더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측을 하려면 이게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어요. 요거는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분석은 관계성이다. 상관분석은 관계성이다. 그 다음에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은 뭐다? 예측이다. 그래서 상관분석은 이 변수, 그러니까 인구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60세 이상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려동물 시장 추이가 있으니까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60세 이상 인구가 많이 되니까 반려동물 시장이 진짜 커지는 거 맞아? 그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시간이 갈수록 60세 이상이 늘어나기도 하고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파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를 좀 살펴보면 인과 분석이 되겠네. 근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네. 그럼 회귀 분석은 실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걸로만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고. 나중에 봤더니 60세 이상 인구들이 반려동물 시장 키우는 게 많아져. 그러면 60세 이상 인구를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 반려동물 시장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반려동물 시장은 아까 봤죠? 60세 인구 수 곱하기 특정한 개수 x 개수 플러스 b.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게 되는 거고요. 시계열 분석은 60세 이상 인구하고 상관없이 기존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주기도 보이지도 않네. 트렌드에 따라 쭉 가다 보면 예측이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 게 바로 시계열 분석입니다. 과거의 수치 자료에 패턴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시계열 분석을 하면 전체 시장 규모 추이가 이렇겠구나. 물론 앞에서 말한 환경 분석에서는 환경 분석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상가 분석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필요하고 전체 시장 규모의 추이를 좀 살펴보고 싶을 때 주로 이용되는 분석 방법이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이라는 정도의 개념만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은 머신러닝이라든가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자주 활용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구 논문을 쓸 때 뭐 더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는 사실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은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분석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랑 함께 꼭 학습할 수 있고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돼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서 여러분들을 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네요. 4주차 동안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로만 이야기하려니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이런 시국에서도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훌륭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주차 때도 온라인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